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시간. GFC 타워 최상층의 퀀텀 리프 홀딩스 사무실은 그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의 주인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값비싼 맞춤, 정장처럼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림자 속의 전략가였다. 그의 시선이 허공에 떠있는 홀로그램 데이터 피드에 고정되었다. 테오그룹의 비정상적인 주식 매집 동향과 세레니티 그룹의 취약점을 분석한 자료였다. 최 회장, 그 이름이 붉은색으로 점멸했다. 민준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매끄러운 흑요석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테오그룹의 탐욕스러운 늙은 늑대가 또다시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다. 세레니티 그룹, 그곳은 한서연의 영지였다. 그리고 한서연은 한 회장의 딸이었다. 자신을 거리의 먼지 속에서 발견하고 잠재력을 꿰뚫어보며 지금의 강민준을 있게 한 유일한 멘토. 한 회장은 그에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민준아, 사업은 이기는 게 다가 아니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한 회장의 유산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세레니티가 최 회장의 탐욕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 한서연이 홀로 그 폭풍을 맞서고 있었다. 민주는 테오그룹이 세레니티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다. 기술력을 빼돌리고 회사를 분해하여 공중분해시킬 계획이었다. 그의 충실한 비서실장인 윤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테오그룹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진 중 몇몇이 이미 포섭된 정황이 있습니다. 윤 실장은 즉각적인 자본 투입이나 우호지분 확보 같은 전공법을 제안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최 회장은 내가 자본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거야. 그건 그가 원하는 판에서 싸우는 것일 뿐. 이미 내부가 썩었다면 외부에서 수혈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비대칭 전력, 적의 심장부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의 시선이 책상이 보조 모니터에 떠있는 작은 채용 공고로 향했다. 세레니티 그룹, 회장 비서실 신입, 경력직 채용 회장 수행 비서. 요구 조건은 명확했다. 뛰어난 분석력, 철저한 보안 의식,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윤 실장은 민준의 시선을 따라가고는 경악했다. 회장님, 설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퀀텀 리프의 수장이 고작 비서직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직접 잠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사의 리스크는 물론 물리적인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바로 그거야. 민준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최 회장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 이 사회의 배신자들은 주시하겠지. 하지만 감히 누가 세레니티의 심장부인 회장 비서실에 내가 직접 들어가리라 상상하겠나. 가장 어두운 곳은 등불 바로 밑이지. 그는 탱크와 전투기를 경계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그의 진지 안에 침투한 저격수가 될 거다. 하지만 회장님의 신부는. 윤 실장이 다급하게 반문했다. 강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완벽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김진우, 스탠퍼드 MBA 출신, 홍콩의 소규모 컨설팅 펌에서 근무하다
최근 금융위기로 회사가 파산에 실직한 상태. 능력은 출중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절박한 인재. 민주는 자신의 전략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한서연에 대한 자료도 이미 검토했다. 그녀는 얼음 여왕, 차가운 상속녀로 불렸지만 민준이 본 자료 속에 그녀는 달랐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주변은 온통 적들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강 반대편의 세레니티 타워. 한서연의 집무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 역시 태오그룹의 압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매일을 전쟁처럼 버텨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던 임원들은 이제 그녀를 의심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적의 편에 섰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내일 있을 비서직 최종 면접자 명단입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직전에 채용한 비서는 태오그룹의 스파이였다. 그녀는 유능한 손발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방패였다. 이번에도 배신자면 어떡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 건물의 뱀 같은 인간들한테 겁먹지 않을 사람. 그리고 태오그룹과 조금이라도 연줄이 닿아 있다면 절대 안 돼. 철저하게 검증해. 인사팀장은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맨 위에 있는 이력서 파일을 올려두었다. 그 파일의 이름은 김진우였다. 다음 날 강민주는 거울 앞에 섰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안 맞춤 정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네이비색 정장이 걸쳐져 있었다. 그는 도수 없는 뿔테 안경을 썼다. 안경은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교묘하게 가려주며 그를 더 학구적이고 순해 보이게 만들었다. 김진우, 32세, 스탠퍼드 MBA, 홍콩 부티크 컨설팅 펌 RS 파트너스에서 수석 분석가로 근무. 3개월 전 회사 파산. 신용기록 깨끗하고 가족 관계는 미국 이민으로 현재 국내에 없음. 완벽한 배경입니다. 윤 실장이 서류 가방을 건네며 보고했다. 민주는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색한 무게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퀀텀 리프의 그림자 제왕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절박한 구직자 김진우였다. 그는 한서연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의 적자투성이 자회사를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전적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그 점이 민준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세레니티 타워의 임원 전용층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진우, 즉 강민주는 다른 면접 대기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듯 넥타이를 고쳐 매거나 예상 질문지를 중얼거렸다. 김진우는 그저 조용히 앉아 비서실 직원들의 움직임,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 서린 미세한 불안감을 분석하고 있었다. 김진우 씨, 들어오시죠. 그가 호명되었다. 그가 회장실로 들어섰을 때 한서연은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을 마저 하고 나서야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우며 지독하게 지쳐있는 눈이었다. 면접은 예상대로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문에 가까웠다. 태오그룹이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 3가지를 말해보세요. 서연은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동석한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진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인수가 아니라 해체입니다. 정확히는 회장님의 바이오테크 사업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취약점은 첫째, 내부 정보 유출. 둘째, 태오그룹 자회사에 편중된 핵심 부품 공급망. 셋째, 동요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입니다. 한서연이 의자 등받이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 그의 대답은 그녀가 비밀리에 분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간결하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다른 면접자들은 시너지 효과나 시장 통합 같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더 깊이 떠봤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 전략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내부 데이터는 이미 오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의 첫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함정 질문이었다. 정답은 법무팀이나 PR팀을 동원하는 것이었지만 그건 그녀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오염된 내부 데이터는 무시하겠습니다. 김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개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3가지의 그럴듯한 방어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습니다. 그중 2가지의 가짜 정보를 우리가 의심하는 유출 경로로 흘려 태오그룹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진짜 방어 전략은 오프라인으로 이사회에 직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혹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방식의 전략이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판을 읽을 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왜 세레니티 그룹입니까? 김진우 씨의 이력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대사였다. 저는 파괴하는 회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회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회장님, 휘하의 세레니티 그룹은 지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 휘하이라는 말은 계산된 도박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위가 아닌 그녀의 투쟁을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그의 서류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죠. 김진우 씨, 전쟁터에 온 걸 환영합니다. 민주는 완벽한 각도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민준의 차가운 미소가 돌아왔다. 오만하지만 치밀했던 도박의 첫 단계가 성공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김진우의 첫 출근 날 아침. 공기는 새벽의 안개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그가 회장 비서실에 발을 들였을 때 기존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세레니티 그룹의 심장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최전방 참호이기도 했다. 한서연은 이미 집무실에 와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진우가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김진우 비서, 내 일정은 1분 단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고는 핵심만, 질문은 한 번에, 내 커피는 블랙, 설탕이나 크림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회장님. 민주는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대답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전임자가 남기고 간 엉망진창인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일정표는 태오그룹과의 소모적인 법률 분쟁, 내부 반발 세력과의 면담, 그리고 위태로운 자금주를 관리하기 위한 은행권 미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스케줄이라기보다는 지뢰밭 지도에 가까웠다. 그는 시스템에 접속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일정표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했다. 불필요하게 중복된 회의, 의도적으로 누락된 중요 보고, 그리고 태호그룹 측 변호인단과의 미팅 직전에 교묘하게 배치된 방해 일정까지. 이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다. 명백한 태업이자 사보타주였다. 김진우는 즉시 모든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는 퀀텀 리프에서 수조원 규모의 M&A를 지휘하던 자신의 능력을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고 단 30분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는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일정을 재분배하고 서연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미팅 사이에 15분의 브리핑 및 사고 시간을 확보했다. 그가 재조정된 일정을 한서연의 태블릿으로 전송했을 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면을 응시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혼란스러운 일정들이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에 의해 정돈된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김 비서가 직접 한 겁니까? 네. 몇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보여 수정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태오그룹 법무팀 미팅은 고의적인 시간 낭비로 판단되어 서면 질의로 대체하고 해당 시간엔 재무팀의 유동성 확보 긴급 보고를 배치했습니다. 김진우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 뿔테 안경 너머의 남자는 어제 면접에서 본 인재가 맞았지만 그의 일처리 속도와 정확성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마치 이 회사의 문제를 수년간 분석해온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더욱 짙어졌다. 좋아요. 그럼 다음 지시, 오늘 아침 10시까지 모든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일일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고하세요.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수십 개의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그 양만 해도 엄청났으며 각각의 전문 용어와 숨겨진 데이터들 속에서 핵심을 추려내는 것은 숙련된 기획실장도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신입 비서가 허둥대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길 기대했다. 김진우는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데이터 피드를 열었다. 그의 눈은 숫자의 바다를 스캔하듯 훑어내렸다. 그의 두뇌는 퀀텀 리프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그는 각 보고서의 핵심 지표, 위험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숨겨진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특히 몇몇 재무 보고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지출과 축소된 수익이 보였다. 9시 50분 한서연의 태블릿에 정확히 한 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세레니티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 주요 3개 자회사의 리스크 요인,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2가지 사안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심지어 각 리스크 요인 아래에는 제한되는 대응 방안까지 간략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숨을 참아야 했다.
이것은 요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 브리핑이었다. 특히 세레니티 바이오의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김 비서, 이 데이터, 임상 이상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재검토 필요. 이 근거는 뭐죠? 김진우가 인터컴으로 대답했다. 보고서 78페이지의 원본 데이터와 3페이지의 요약 그래프 사이에 0.8%의 의도적인 오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오차를 수정할 경우 해당 신약의 성공 확률은 85%가 아니라 42%로 하락합니다. 그의 대답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한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저 남자는 괴물인가?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너무 유능했다. 최 회장이 보낸 스파이가 저렇게까지 유능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어쩌면 저렇게 유능하기에 더 위험한 스파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이 새로운 비서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당장 해고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비서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재무 담당 이사인 박 이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쳐들어왔다. 그는 최 회장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회장님, 지금 당장 뵙겠습니다. 자금팀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보안 절차도 무시한 채 문을 열려고 했다. 김진우가 조용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박 이사보다 체구가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마치 강철벽과 같았다. 박 이사님, 회장님은 현재 중요한 보고를 검토 중이십니다. 용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다. 이 건방진 놈이, 넌 뭐야? 새로 온 비서 따위가 감히 누굴 막아서. 박 이사가 손을 치켜들며 김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김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박 이사의 손목을 아프지 않게, 하지만 절대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사무실 내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박 이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손목을 빼낼 수 없었다. 김진우의 악력은 평범한 사무직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뿔테 안경 너머에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방금 이사님께서 승인하신 재무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 중이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이사님의 입장이 더욱 곤란해지실 겁니다. 박 이사의 눈이 흔들렸다. 오류라는 말에 그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가 주춤하는 사이 김진우는 인터컴을 눌렀다. 회장님, 박 이사님께서 긴급 재무보고서 수정본을 제출하시겠다고 합니다. 30분 뒤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무실 안의 한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진우가 박 이사를 제압하는 방식에 놀랐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심리적인 압박을 사용했다. 그녀는 인터컴에 대고 짧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박 이사는 김진우의 소나귀에서 풀려나자마자 씩씩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비서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김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잡고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내부의 적 하나를 정확하게 식별해냈다. 박 이사, 그는 단순한 동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 공작원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진우의 존재감은 비서실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이 필요로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 복잡한 MA 서류에 법률적 함정을 찾아내 포스트잇에 요약해 붙여두었고, 까다로운 해외 투자자와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완벽한 통역과 함께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분석한 메모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한서연은 하루 종일 김진우를 시험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 기한을 제시했고 일부러 모순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는 지시의 모순점을 즉시 파악하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그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그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생각하는 전략 무기였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서연은 김진우를 집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지쳐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김진우 비서, 당신 대체 정체가 뭐죠? 홍콩의 작은 컨설팅 펌에서 일하던 사람의 능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군요. 민주는 그녀의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뿔테 안경을 천천히 벗어 닦았다. 안경이 벗겨지자 감춰져 있던 그의 날카롭고 깊은 눈매가 드러났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회장님, 파산한 회사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역시 지금 절박하게 싸우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시 안경을 썼다. 저는 회장님의 무기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회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를 의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신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 역시 회장님이실 겁니다. 그것은 오만한 도발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한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얼음 같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 남자는 위험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저런 위험한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좋아요. 내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하세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일 테니까. 네, 회장님. 김진우가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한서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동시에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느꼈다. 김진우, 그는 과연 구원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자인가? 김진우의 비서실 책상은 한서연의 집무실 문 바로 바깥, 복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았다. 낮에 그는 완벽한 비서였다. 30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일정 보고, 정확한 온도의 커피, 폭주하는 이메일을 군더더기 없이 처리하는 모습까지. 하지만 한서연이 마지막 임원들을 배웅하고 퇴근한 자정 무렵, 그 자리는 세레니티 그룹을 방어하는 비밀 지휘 통제소가 되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진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핀 뒤쪽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 개인용으로 위장된 특수 제작된 태블릿에 삽입했다. 평범한 비서 김진우는 사라지고 퀀텀 리프 홀딩스의 냉철한 CEO 강민준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의 앞에는 세레니티 그룹의 내부 서버망이 3D 홀로그램처럼 펼쳐졌다. 이것은 퀀텀 리프의 인공지능 오라클이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재구성한 데이터의 흐름이었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테오그룹의 위장 서버로 향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을 추적하고 있었다. 어제 박 이사가 일으킨 소동은 단순한 연막이었고 진짜 정보 유출은 더 깊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데이터의 흐름이 한 지점에서 정체되는 것을 발견했다.
R&D 부서,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팀의 보안 서버였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려 시도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진짜 목적은 역시 바이오였군. 민주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퀀텀 리프의 화이트 해커팀에게 해당 유출 경로의 IP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비서실 내부에 또 다른 의심스러운 인물인 최 과장의 움직임도 주시했다. 그녀는 한서연의 모든 통화 기록과 방문자 명단을 꼼꼼하게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공식적인 업무였지만 민주는 그녀가 그 파일을 매일 저녁계인 USB에 백업하여 정기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의 USB를 직접 건드릴 수 없었다. 증거를 남길 필요도 없었다. 대신 그는 그룹 서버에 간단한 스크립트를 심어두었다. 최 과장의 계정이 통화 기록이나 방문자 명단 파일에 접근할 때마다 파일의 핵심 내용이 자동으로 손상된 버전으로 대체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최 과장은 자신이 매일 밤 쓸모없는 쓰레기 파일만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완벽한 비서 김진우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한서연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법무팀에서 검토를 마친 신규 부품 공급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상대는 테오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장 계열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계약서의 42조 3항, 불가항력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을 발견했다. 만약 테오그룹이 의도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 세레니티는 모든 책임을 지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였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회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김진우는 해당 조항을 붉은 펜으로 진하게 표시했다. 그리고 대체 공급망 확보 전까지 계약 보류 및 재협상 필요, 법적 위험도 최상, 테오그룹의 의도적 공급망 교란 가능성 검토 요망, 이라는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포스트잇을 붙여 한서연의 결제판 맨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하게끔 유도했다. 한서연은 출근 직후 그 메모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법무팀, 그것도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이 놓친 치명적인 함정을 이 신입 비서가 출근단 며칠 만에 찾아낸 것이다. 김 비서, 그녀가 인터컴으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미묘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이 계약서, 다시 검토한 겁니까? 네. 어제 주신 주간 일정표와 대조해보니 해당 계약 체결일이 테오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일과 기묘하게 겹치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진우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물론 절반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미 지난밤 오라클을 통해 해당 위장 계열사의 실체와 자금 흐름까지 파악한 상태였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논리적이었지만 그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진우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너무 순조롭게 풀리고 있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던 서버 다운도 완전히 사라졌고 중요 회의 직전의 마법처럼 사라지던 핵심 보고서들도 항상 제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커피 온도까지 완벽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혹은 고도로 숙련된 유령이 회사를 덮고 있는 모든 재앙을 미리 막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젖불태 안경 너머의 과묵한 비서 김진우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완벽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이런 생각은 오후에 더욱 굳어졌다. 세레니티 바이오의 주력 신약 임상 데이터를 언론사에 유출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것이다. 이것은 박 이사나 최 과장 수준이 아닌 더 깊숙한 곳, 아마도 이사회 내부의 소행일터였다. 민주는 유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동시에 역정보를 흘릴 준비를 했다. 유출이 시도된 곳은 홍보팀 내부 서버의 비공개 언론 배포용 폴더였다. 범인은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테오그룹이 매수한 경제지 기자에게 전송하려 했다. 민주는 오라클을 통해 해당 데이터 패킷을 전송 직전에 가로챘다. 그리고 그는 원본 대신 자신이 지난밤 교묘하게 조작해둔 가짜 임상 실패 데이터를 심어놓고 예정대로 전송을 허용했다. 최 회장이 이 미끼를 물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실패에 막대한 자금을 베팅하게 될 거다. 민준의 계획은 2중 3중의 함정이었다. 그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 공격을 역이용하여 적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퀀텀 리프의 방식, 강민준의 방식이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물밑의 치열한 사이버 전쟁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김진우라는 비서가 그녀의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한 타이밍에 제공하며 그녀가 내뱉는 짧은 한숨의 의미까지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생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회장님, 10분 뒤 이사회 보고입니다. 예상되는 반대 질문 리스트와 그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목에 좋은 따뜻한 꿀생강차입니다. 김진우가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무심코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는 그가 준비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가장 까다로운 이사들이 제기할 법한 비열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완벽한 방어 논리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어떻게 이사회 내부의 분위기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문득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 정말 김진우 맞아요.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얼음처럼 차가운 적들로 가득 찬 성에서 그녀의 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유능하고 미스터리한 비서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녀는 그가 주는 정보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올린 얼음 여왕이라는 장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김진우를 단순한 비서 이상으로 어쩌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강민준이 정확히 의도했던 바였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인간을 분석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철처럼 강했지만 실제로는 지독하게 외로웠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사실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멘토였던 한 회장의 강직함과 고독한 책임감을 동시에 보았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고 한서연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김진우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은혜 갚기나 전략적 게임이 아니었다. 그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이자 관찰자여야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개입되고 있었다. 그녀가 임원들의 공격을 받고 지친 모습으로 홀로 야근하는 것을 볼 때면 그는 비서의 선을 넘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이 위험한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는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가면을 썼다. 내일은 세레니티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기술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 회장이 그토록 원하던 바이오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그곳에서 분명 무언가 거대한 일을 꾸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 전쟁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최고급 호텔, 시그너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욕망과 위선이 뒤섞인 화려한 지옥도였다. 세레니티 그룹이 주최하는 형식적인 신기술 투자 유치회였지만 실상은 최 회장이 한서연을 압박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무대였다. 재계의 거물들, 탐욕스러운 투자자들, 그리고 뱀처럼 눈을 빛내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서연은 홀로 서 있는 여왕처럼 위태롭고도 고고했다. 그녀는 눈부신 백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재물처럼 보였다. 김진우는 그녀의 세 걸음 뒤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역할은 그녀의 가방을 들고 일정을 챙기는 것이었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모든 위협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볼룸에 입장하는 모든 인물의 안면 데이터를 스캔하고 그들의 관계망과 잠재적 적대감을 분석했다. 예상대로 최 회장이 무리의 중심에서 나타났다. 그는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한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는 태오그룹의 임원들이 하이에나처럼 도열해 있었다. 한 회장,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다니. 역시 한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최 회장님, 오늘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제안했던 건 생각해 봤습니까? 세레니티 바이오 말입니다. 한 회장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짐이야. 내가 좋은 값에.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협박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가 이 젊은 부잣집 아가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구경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최 회장의 옆에 서 있던 조이사 태오그룹 전략기획실장과 와인잔을 들고 한 걸음 나섰다. 그는 최 회장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충견으로 유명했다. 회장님, 아버님 그늘 없이 홀로 그룹을 이끄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나 이렇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말입니다. 조 이사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연약한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에 들린 붉은 와인잔이 정확하게 한서연의 순백색 드레스를 향해 날아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비명, 놀란 눈들, 그리고 최 회장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권위와
품격을 대중 앞에서 짓밟아버리려는 계산된 모욕이었다. 와인이 그녀의 드레스에 닿기 직전 단영 5초의 찰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진우가 소리 없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한서연을 밀치거나 막아서는 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와 조 이사 사이에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붉은 와인은 목표를 잃고 그의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 재킷 등판을 적셨다. 순간 볼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음악마저 멈춘 듯했다. 차가운 와인이 등을 적시는 감각에도 김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조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빗나간 것에 당황했고 곧바로 분노에 휩싸였다. 아니, 이봐, 김비서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감히 회장님 앞을 가로막아 그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김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젖은 재킷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던 새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옷을 닦지 않았다. 그는 조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조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조 이사님. 김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실수가 아니시군요. 조 이사가 흠칫했다.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김진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이사님의 오른손 손목은 와인잔을 쏟을 때가 아니라 던질 때의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님의 시선은 잔이 아니라 한 회장님의 드레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비서의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사의 기소였다. 김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실수였다면 이사님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와인을 뿌린 직후에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계셨습니다. 이 호텔 카펫이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훌륭한 균형 감각이십니다. 조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내 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그는 당황하여 최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최 회장 역시 이 예상치 못한 비서의 반격에 표정이 굳어 있었다. 김진우는 젖은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비서가 아니었다. 한서연 회장님의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세레니티 그룹의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이며 회장님은 그 그룹의 수장이십니다. 따라서 이 드레스는 세레니티 그룹의 품격과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손에 튄 와인 한 방울을 천천히 닦아냈다. 조 이사님께서 방금 하신 행동은 공식적인 투자 유치회 현장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 앞에서 세레니티 그룹의 자존심을 향해 고의적으로 와인을 끼얹은 것과 같습니다. 그의 시선이 조 이사에서 최 회장에게로 옮겨갔다. 태오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은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기획하시는군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이라는 단어는 얼음 송곳처럼 최 회장의 심기를 찔렀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꾸민 장본인이었지만 자신의 개가 아닌 상대의 비서에게 한 방 먹은 꼴이 되었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허허, 김 비서라고 했나. 농담이 아주 날카롭군. 조 이사 실수를 했으면 정중하게 사과드려야지. 뭘 하고 있나. 조 이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최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한서연과 김진우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굴욕적인 사과를 끝으로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최 회장도 굳은 얼굴로 있다. 다시 얘기하지. 한 회장. 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한서연과 김진우. 두 사람만 남은 듯했다. 한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의 붉게 물든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방패로 삼았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이후의 대처였다. 그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 그는 냉철한 논리와 사실로 상대의 위선을 박살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에서 나오는 여유였다. 그녀가 지금껏 보아왔던 어떤 임원, 어떤 변호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종류의 힘이었다. 김비서.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괜찮아요, 옷이.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업무가 아닌 그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진우는 그때서야 자신의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 그는 가면을 다시 쓰듯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제 재킷은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품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예정대로 7시 30분에 신기술 시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 이사의 도발을 명분으로 시연회를 중단하고 태오그룹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언론에 공표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미 다음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MBA 출신의 실직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전쟁터의 장군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지독한 고독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수년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쌌던 얼음 여왕의 갑옷에 방금 선명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 균열은 김진우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혹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연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김 비서, 가서 재킷 갈아입고 와요. 10분 주겠습니다. 호텔 행사의 굴욕은 최 회장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조 이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 고작 비서놈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망신을 당해. 그놈 김진우라고 했나? 그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내 계획을 실행해. 최 회장에게 그날의 일은 한서연의 길을 꺾으려다 내려 망신만 당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김진우를 눈치가 빠르고 혀가 긴 비서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의 진짜 분노는 한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잘한 도발 따위는 집어치우고 세레니티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그의 무기는 바로 강민준이 교묘하게 흘려보낸 조작된 임상 실패 데이터였다. 최 회장의 스파이 네트워크는 이 가짜 정보를 물었고 그것이 세레니티 바이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 확신했다. 언론사에 전부 뿌려 세레니티가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고 터뜨려 동시에 RD 서버를 해킹해서 그 증거를 확보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가를 폭락시켜서 단숨에 놈의 목을 칠 거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호텔에서의 그 순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감싸던 김진우의 단단한 등, 그리고 조 이사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비서의 충성심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힘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공식 보안팀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최 회장의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직후 막대한 사재를 털어 비밀리에 구축한 자신만의 그림자 팀을 가동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과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오직 그녀에게만 충성하는 팀이었다. 김진우,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세레니티 타워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김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한서연의 일정을 보좌하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차분했지만 그의 신경은 퀀텀 리프의 오라클과 연결되어 최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미끼를 물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한서연의 개인 태블릿에 그녀의 그림자 팀으로부터 암호화된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진우의 배경은 완벽하게 조작된 유령 신분이었다. 그가 졸업했다는 스탠퍼드 MBA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고 근무했다는 홍콩의 컨설팅 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사내 활동 내역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아득히 뛰어넘어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박 이사와 최 과장의 비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다. RD 서버의 방화벽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방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성의 모든 비밀 통로를 아는 유령이었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관리자였다. 한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 또다시 반복되는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등을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역시 더 교활하고 유능한 스파이였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느꼈다. 김진우 비서,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김진우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그가 문을 닫는 것을 기다렸다. 집무실의 방음벽이 작동하고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보고서가 띄워진 태블릿을 던지듯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상처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죠, 당신. 대체 누구야? 내 서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모든 걸 훔쳐보고 있었어. 최 회장이 보냈나? 아니면 더 높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보낸 건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진우는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모든 위장 활동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사설팀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뿔테 안경을 벗었다. 순하고 지적이던 비서의 가면이 벗겨지고 퀀텀 리프의 CEO 강민준 본연의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이 드러났다. 한서연 회장,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집무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경고창으로 뒤덮였. 긴급 속보, 세레니티 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희대의 신약 사기극. 동시에 주식시장 모니터의 세레니티 그룹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패닉셀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최 회장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서연의 개인 전화가 비명처럼 울렸다. RD 센터장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외부에서 서버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부 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훔쳐가는 데이터가 우리 원본 데이터가 아닙니다. 누군가 가짜 데이터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이 혼돈과 재앙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자신을 속인 남자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예상했다는 듯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경고창을 차갑게 응시하더니 천천히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최 회장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독이든 미끼를 방금 삼켰습니다. 한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주가 폭락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과 기자들의 속보, 알림, 그리고 내부의 비상 연락으로 인한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방금 전 그 남자가 내뱉은 차가운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독이든 미끼를 방금 삼켰습니다. 혼돈의 중심에서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당신, 대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김진우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강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얇고 검은색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통신기기를 꺼냈다. 그것은 세레니티 그룹의 어떤 보안망과도 연결되지 않은 그만의 선이었다. 윤 실장. 그가 기기를 귀에 대고 말했다. 비서 김진우의 공손한 톤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억의 자본을 움직이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플랜 B. 즉시 실행해. 세레니티 이름으로 유입되는 모든 매도 물량 10분 이내로 전량 매수해. 30개의 위장 계좌 전부 동원해. 주가 방어선은 현재가 기준 마이너스 15%. 그 이상 밀리면 퀀텀 리프에 비상 자금을 투입한다. 한서연의 눈이 커졌다. 퀀텀 리프. 그 이름은 전설처럼 존재했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넘나들며 기술 기업 사냥에 나서는 베일에 쌓인 거대 투자 펀드. 그리고 그 수장은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유령 K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이버팀. 지금 즉시 태호그룹 서버로 역추적해 들어가. 그들이 훔쳐간 가짜 데이터 로그 그대로 놔둬. 대신 그들의 회계장부 원본을 확보한다. 최 회장의 비자금 흐름. 정관계로 비 내역 5분 주지. 민준의 지시는 짧고 잔혹했다. 그는 해킹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통신을 끊고 한서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안경 너머의 순종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강민준입니다. 퀀텀 리프 홀딩스의 의장. 그의 고백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받은 보고서가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한동철 회장님은 내 유일한 멘토이자 은인이셨습니다. 한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분노는 더 큰 혼란과 상처로 변했다. 거짓말. 거짓말 마. 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회사에 잠입해서 나를 속이고 이 모든 걸 조종하라고 시켰다는 거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얼음 성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최 회장이
당신과 세레니티를 노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존심을 알기에 외부에서 돕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하셨죠.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셨으니까. 이건 내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팀이 유능하긴 하지만 최 회장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 그의 말은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논 건가 유능한 비서 행세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호텔에서의 그 일도 전부 당신의 연극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일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호텔에서의 일,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자신을 던져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은 본능이었다.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려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붉은 경고등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 회장. 그가 집무실의 메인 모니터를 가리켰다. 최 회장이 뿌린 가짜 뉴스로 인해 패닉에 빠진 이사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이 혼란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임안을 상정하겠죠.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의 몰락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경멸하고 내 멱살을 잡고 싶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는 최 회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였지만 내 목표는 처음부터 최 회장, 오직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이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서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저 오만한 남자를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의 말이 옳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이 회사를 지켜야 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상처나 배신감 따위는 회사의 운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얼음 여왕의 가면이 다시 쓰였다. 이번에는 금이 간 채로 더 차갑고 단단하게.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을 이용하겠어. 강민준 씨. 당신의 그 잘난 퀀텀 리프인지 뭔지도 전부. 하지만 명심해.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해.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은 협박이자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승낙이었다.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가 알던 한 회장의 딸다운 모습이었다. 공평하군요. 그는 자신의 통신기기를 다시 들었다. 좋습니다. 한서연 회장. 그럼 우리의 첫 번째 공동작전을 시작하죠. 그는 모니터에 새로 고침되는 주가 그래프를 가리켰다. 매도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거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었다. 퀀텀 리프가 움직인 것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훔친 데이터가 가짜라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민준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축배에 진짜 독을 탈 차례입니다. 당신의 홍보팀, 그리고 당신의 그 그림자 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내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하십시오. 한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마지막 패를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폰을 들었다. 팀장님,
지금부터 김진우 비서, 아니 강민준 의장의 모든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르세요. 내 명령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뭘 할 거죠? 의장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기만과 의심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폐허 위에서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한 명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은인의 복수와 그 이상이 되어버린 어떤 감정을 위해. 진실이 드러난 순간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집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얼음장 같던 공기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열기와 끝없이 배달되는 커피의 증기, 그리고 두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치열한 전략 회의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한서연의 그림자 팀과 강민준의 퀀텀 리프 핵심 인력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다. 기만과 배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봉합되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거대한 스크린에 테오그룹의 주가 흐름과 언론 동향을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퀀텀 리프의 자본이 투입되어 주가 하락은 막았지만 시장의 의심은 여전합니다. 최 회장은 이 기세를 몰아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신의 회의만을 통과시킬 겁니다. 한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의 독이 든 미끼 다음 계획은 뭐죠? 의장님, 이미 가짜 데이터는 넘어갔고 언론은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의 분석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민주는 그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최 회장의 탐욕을 역이용할 겁니다. 그는 실패한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우리는 그에게 성공적인 원본 데이터와 실패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조작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흘릴 겁니다. 그는 스크린의 복잡한 흐름도를 띄웠다. 한 회장.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그녀가 움찔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당신의 그림자 팀을 통해 우리가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진짜 신약 데이터를 별도의 보안 서버로 옮겼다는 정보를 흘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젯밤 박 이사와 최 과장에게 심어둔 다른 버전의 가짜 데이터를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끼로 던져줄 겁니다. 이것은 이중의 함정이었다. 최 회장은 한서연이 진짜 데이터를 숨기고 또 다른 가짜로 언론을 속이려 한다고 믿게 될 터였다.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고 당신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그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다시 한번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는 그의 손목의 수갑을 채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서연은 그의 계획을 따라가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악마처럼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즉시 지시를 내렸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과 짧은 단어만으로도 의사가 통했다. 데이터, 준비 완료, 언론, 접촉, 시작. 최 회장 측, 미끼를 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서연은 자신이 알던 김진우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의 작은 파편에 불과했는지 깨달았다. 강민주는 테오그룹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동시에 뉴욕과 런던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고
퀀텀 리프의 유럽 지사를 통해 세레니티의 해외 채권자들을 안정시켰다. 그는 혼자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처럼 움직였다. 반대로 강민주는 한서연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배신감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내부 사정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던 올드보이 임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냉철한 전략에 사람을 다루는 감각적인 통찰력을 더했다. 박 이사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녀가 새벽 3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최 과장은 다릅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배신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그녀의 분석을 받아들여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박 이사에게는 퀀텀 리프의 이름으로 더 큰 보상을 암시하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교란시켰다. 그리고 한서연은 직접 최 과장을 만났다. 그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최 과장, 한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난 6개월간 태오그룹에 넘긴 모든 자료 목록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군요. 아버지는 당신을 후계자 중 하나로 고려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찾아낸 그러나 한서연만이 활용할 수 있는 진실이었다. 최 과장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한서연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세요. 태오그룹이 당신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전부 내부 정리가 끝나는 동안 외부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한서연이 진짜 데이터를 숨기고 있다는 정보에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팀을 총동원해 민준이 열어둔 가짜 보안 서버를 공격했다. 그는 자신이 훔쳐내는 것이 한서연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했다. 강민준의 집무실 원래는 한서연의 집무실이었던 해서 퀀텀 리프의 사이버팀이 환호성을 질렀다. 잡았습니다. 의장님 태오그룹 서버에서 최 회장이 직접 승인한 공격 명령서 파일, 그리고 그들이 가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로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증하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이것으로 산업 스파이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불법 해킹 혐의까지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민준이 미리 확보해둔 최 회장의 비자금 장부까지 더해졌다. 태오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화약이 모두 준비된 것이다. 시계가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승리의 열기로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은 텅 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서울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밤을 샌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했던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속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서로의 등을 맞대고 가장 치열한 밤을 함께 싸워 이겨냈다. 그들 사이의 거짓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복잡하고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섰다. 이제 쇼타임이군요.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기 대신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총회는 10시입니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세레니티 그룹 본사 대강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세레니티의 운명을 결정지을 장소였다. 강당은 불안감에 휩싸인 소액 주주들,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는 한서연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든 감정을 지운 얼음 같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곧이어 최 회장이 의기양양하게 입장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을 따르는 테오그룹의 임원들과 변호인단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의 손에는 한서연을 단번에 끌어내릴 결정적 증거, 즉 강민준이 심어둔 조작된 임상 실패 데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일부러 한서연의 옆을 지나치며 비웃음을 흘렸다. 한 회장,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지느라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게 해주지.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즉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며 단상으로 나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믿었던 한서연 회장은 고 한동철 회장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최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 스크린에 가짜 데이터를 띄웠다. 붉은색으로 실패와 치명적 부작용이라고 표시된 그래프가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서연 회장은 이 처참한 임상 실패를 숨기고 조작된 데이터로 투자자들을 기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배임입니다. 그는 한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는 현 시간부로 한서연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합니다.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해임하라. 사기꾼은 물러나라. 모든 것이 최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장이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강당의 거대한 이중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맨 앞에는 비서 김진우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설픈 뿔테에 안경을 쓴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퀀텀 리프 홀딩스의 변호인단과 보안팀을 대동하고 있었다. 저놈은 비서놈이 최 회장이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강민주는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한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무슨 자격으로? 최 회장이 소리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를 가로막았다. 퀀텀 리프 홀딩스, 세레니티 그룹의 지분 12%를 보유한 2대 주주, 강민준 의장의 자격으로 요청합니다. 강당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퀀텀 리프, 그 전설적인 투자 펀드의 의장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마. 2대 주주는 바로 어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가 패닉셀 물량을 전부 받아낸 결과였다. 강민주는 단상에 올라 한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최 회장을 바라보지 않고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증거는
아주 흥미롭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 데이터는 가짜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고 테오그룹의 내부 서버 로그가 나타났다. 이것은 테오그룹의 전략기획실 서버가 세레니티 그룹의 RD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장면의 실시간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최 회장이 데이터 탈취를 승인하는 전자결제 서명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 회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자랑스럽게 흔드시던 그 가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로그입니다. 최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가 발악했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도착할 검찰이 판단해 줄 겁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최 회장, 당신은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짜 데이터를 당신의 해킹팀에게 친히 선물해 드린 것 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민주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물론 산업 스파이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화면에는 테오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가 나타났다. 수백억에 달하는 비자금 내역, 세레니티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차명 계좌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민준이 역해킹을 통해 확보한 원본 파일이었다. 이럴 수가. 주주들은 경악했다. 최 회장은 이제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민준의 보안팀이 단상 입구를 막아선 뒤였다. 그때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 회장님, 당신이 심어둔 쥐들은 당신 생각만큼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문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과장과 박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이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고 최 과장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였다. 최 과장, 한서연이 말했다. 증언하세요. 당신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최 과장은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다. 최 회장입니다. 테오그룹의 최 회장님이 한 회장님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이 저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최 과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사법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호그룹 최강일 회장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주가 조작 및 불법 해킹,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지는 가운데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최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민준과 한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승리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주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한서연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을 이겨낸 진정한 세레니티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낸, 그러나 자신을 속였던 남자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강당은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선 듯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강일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자들의 광기 어린 플래시 세례가 단상 위에 두 사람, 한서연과 강민준을 향해 쏟아졌다. 승리는 쟁취되었지만 전쟁의 여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세레니티 그룹은 중대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송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그녀는 태오그룹의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시도와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분은 세레니티 그룹의 2대 주주이자 든든한 파트너인 퀀텀 리프 홀딩스의 강민준 의장님이십니다.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서연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베일에 쌓여 있던 유령 CEO의 등장, 그리고 그가 세레니티의 편에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다. 김진우라는 비서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서와 상사가 아닌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옥 같았던 강당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거웠다. 한서연은 매끄러운 금속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승리자의 모습이었지만 지독하게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의 모습도 보였다. 낯설었다. 김진우의 온기는 간데없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강민준만이 서 있었다. 회장실로 돌아오자 밤샘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식어버린 커피 잔들, 널브러진 서류들, 그리고 여전히 태오그룹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모니터들. 한서연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의자에 몸을 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뒷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다. 태오그룹은 끝났습니다. 최 회장의 비자금 루트가 막혔고 검찰 수사로 핵심 계열사들은 전부 거래 정지될 겁니다. 퀀텀 리프는 태오의 우량 자산, 특히 바이오 부문을 인수하여 세레니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그것이었다. 한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한 답은 그게 아니었다. 아니요, 우리 내부의 배신자들 말입니다. 박 이사와 최 과장. 그녀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것은 승리한 지도자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박 이사는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최 과장은 다릅니다. 그녀는 이용당했습니다. 물론 용서받을 순 없지만.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는 인터컴을 눌러 최 과장을 회장실로 불렀다. 잠시 후 넋이 나간 표정의 최 과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서연과 강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한서연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세요. 최 과장. 그녀는 책상에서 오래된 인사 기록 카드 하나를 꺼내 던졌다.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군요. 당신은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배신한 겁니다. 한서연은 그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약간의 퇴직금과 함께 심리 치료를 권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그녀 나름의 정리 방식이었다. 최 과장이 울며 나가고 박 이사는 법무팀에 의해 조용히 연행되었다. 세레니티 그룹의 거대했던 상처가 하나씩 봉합되기 시작했다. 회사는 구원받았다. 강민주는 자신의 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전쟁은 끝났고 지휘 통제실은 해산될 시간이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회장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승리의 환호도 긴급한 보고도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자신의 재킷을 챙겨 입었다. 그가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사라졌다. 이제 가시는군요. 한서연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네, 제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강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도 무거웠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김진우라는 가면 없이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강민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이유. 정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였나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한 회장님에 대한 빚을 갚고 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당신을 비서로 속이고 접근한 것도 최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냉철한 사실이었다. 전략. 그랬군요. 한서연이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끓여주던 커피도 내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던 모습도 전부 전략의 일부였군요. 호텔에서 나를 감싸 안았던 그 순간도 그것도 당신의 계산이었나요? 이 얼음 여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그 말은 강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이었다. 아니,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건 계산이 아니었소. 당신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김진우가 당신을 지키려 했던 모든 순간은 진심이었소. 진심.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진심을 내가 어떻게 믿죠? 당신은 나에게 김진우라는 완벽한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그 거짓말에 기댔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두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비서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짜였다니. 그녀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아이처럼 보였다. 축하해요. 강민준 씨. 당신은 완벽하게 이겼어요. 최 회장도 무너뜨리고 아버지와의 의리도 지켰고 세레니티의 2대 주주도 되었군요. 모든 걸 가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유일했던 신뢰를 부쉈어요. 그것이 권력의 대가였다. 승리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감정적인 비용이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난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싸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 당신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퀀텀 리프는 파트너로서 세레니티를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 눈앞에서 사라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비서 김진우가 아닌 한 남자 강민준으로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그가 복도로 사라졌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렸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지켜냈지만 가장 믿었던 존재를 잃었다. 과거는 끝났지만 미래는 다시 안개 속이었다. 그 격동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은 지독했던 겨울의 상처를 씻어내고 완연한 봄 기운에 젖어들고 있었다. 세레니티 그룹은 더 이상 위태롭게 흔들리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붕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퀀텀 리프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서연의 냉철한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빠르게 수습되었다. 세레니티 평온라는 이름처럼 그룹은 진정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얼음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레니티 그룹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강인하고 현명한 총수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세레니티 바이오의 RD 센터를 방문했다. 최 회장이 그토록 탐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검은색 정장이 아닌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민준이 함께했다. 물론 비서 김진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퀀텀 리프 홀딩스의 의장으로서 세레니티의 2대 주주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퀀텀 리프의 인공지능 기술과 세레니티의 신약 개발 데이터를 접목하는 새로운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예상보다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소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퀀텀 리프의 오라클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기술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안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지적했다. 지난번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그 시선은 한서연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업무적 호흡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들은 지난 6개월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겼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연구소 옥상 정원을 거닐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업무가 끝난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김진우라는 거짓말과 강민준이라는 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오늘 저녁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립되는 장학재단 창립 기념회가 있습니다. 한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먼 산을 보며 말했다. 파트너로서 의장님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깍듯한 거리가 느껴졌다.
그가 사라져 달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그는 6개월째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그는 사업 파트너로만 존재할 뿐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물론입니다. 한 회장님의 유산을 기리는 자리이니 당연히 가야죠. 강민준이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김진우가 속삭였다. 그렇게 딱딱하게 말고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하지만 강민준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그어놓은 선을 넘을 자격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날 저녁 기념회장은 고 한동철 회장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연설을 마쳤다. 그녀가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세레니티의 전직 부회장이었다. 서연아, 정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눈물을 흘리셨을 거다. 장하다. 그리고 그는 한서연의 뒤에 서 있던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자네는 강민준 아닌가 세상에. 한 회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친구로군 10년 전이었나. 제멋대로인 천재라고. 언젠가 큰일 낼 녀석이라고. 허허. 그런데 자네가 우리 서연이를 도왔다니. 한 회장이 하늘에서도 기뻐하겠어. 한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굳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강민준에 대해 그렇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는 나를 아들 같다고 했지만 동시에 너무 날카로워서 자신을 벨 칼이라고도 하셨지. 그래서 노신사는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그 칼을 품어줄 칼집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셨다네. 자네가 그 칼집을 찾은 모양이군. 노신사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 기념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6개월 전 강민준이 홀로 복수를 다짐하며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곁에 한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죠.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 같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지쳐있고 상처받은 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당신이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 강민준은 와인잔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당신을 속인 변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한 회장님의 유산을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딸에게 상처를 입혔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는 진실이 드러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강민준 의장이 나를 속인 건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당신 말대로 당신은 내 회사를 구했으니까. 그건 파트너로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녀는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김진우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와서 완벽한 온도의 커피를 준비하던 그 남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던 그 남자. 내가 수년간 쌓아 올린 벽을 바보처럼 무너뜨리게 만든 그 남자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강민준으로 돌아왔지만 내가 기댔던 그 김진우는 그날 나를 배신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나는
그가 필요했어요. 강민준 씨. 강민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강민준이라는 완벽한 CEO가 아닌 김진우라는 결함 많고 절박했던, 척했던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날 주주총회장에서 참아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김진우는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퀀텀 리프의 의장 강민주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소. 항상 이겨야 했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했지. 하지만 김진우는 달랐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비서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일정을 챙기고 당신이 좋아하는 차를 기억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은 전략이 아니었소. 그것은 지난 10년간 내가 처음으로 느낀 진심이었어. 김진우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거요. 호텔에서 당신을 막아선 건 그가 그녀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퀀텀 리프의 의장이 파트너를 보호한 게 아니었소. 그건 그냥 한 남자가 자신이 아끼는 여자를 본능적으로 지킨 거였소. 나는 그 가면 뒤에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소. 한서연은 그의 고백에 숨을 멈췄다. CEO가 비서를 연기해 부잣집 아가씨를 유혹한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삼류소설 같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과 위선, 복수와 배신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연약하고 진실된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럼 김진우는 이제 어디로 갔죠? 그녀가 물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여기 있소. 강민준이라는 오만한 남자의 가면 속에 숨어 있었지. 당신이 그를 다시 불러내 준 거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김진우의 조심스러운 위로도 아니었고 강민준의 전략적인 접근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처받았지만 솔직한 입맞춤이었다. 1년 뒤 세레니티 그룹과 퀀텀 리프 홀딩스가 공동 설립한 세레니티 퀀텀 바이오는 마침내 신약 세라큐의 최종 임상 성공을 발표했다. 최 회장이 그토록 훔치려 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에는 한서연 회장과 강민준 의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커플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고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이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저녁 일정은 비워뒀습니다. 한 회장님, 내가 아주 근사한 저녁을 모실 예정이라서. 한서연이 웃음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거 업무의 연장인가요? 강 의장님 아니. 그가 그녀의 손을 사람들 몰래 단상 아래에서 굳게 잡았다. 이건 김 비서의 특별 임무입니다. 세레니티 평원은 그렇게 가장 치열했던 폭풍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함께 그들의 삶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